갑자기 어디로 간 거야? 그와의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밤까지만 해도 제 곁에 있던 그는 사라졌어요. 그의 체온이 제 몸에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사라진 그가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그를 찾다가 한 권의 책과 흰 봉투가 놓여져 있는 걸 봤어요. 그가 두고 간 것들을 읽어보니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64세 윤지연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30여 년간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던 일상이 끝나자 갑자기 찾아온 적막감이 생각보다 컸죠. 그래서 어머니가 남기신 책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작은 책방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손님도 뜸했고 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였죠. 책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제자리에 서 있었고 나는 하루하루 그 책들을 닦아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책장 앞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온 모양인지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나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요즘엔 책방에 손님이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가끔 책을 꺼내서 페이지를 넘겨보기도 했죠. 나는 그의 모습을 슬쩍슬쩍 훔쳐봤어요. 손이 참 예뻤습니다. 책을 다루는 방식도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죠. 1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그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이 책방 참 따뜻하네요. 그 말을 남기고는 다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소리가 잠깐 크게 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죠. 나는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참 따뜻하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이 낡은 책방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곳으로 느껴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두곤 했어요. 물론 별다른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어제 그 남자가 다시 올까봐 하는 작은 궁금증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또다시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그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왔죠. 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왠지 반가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명진은 정말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정확하게 말이죠. 처음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3번, 4번 반복되니까 이건 분명 의도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를 골랐어요. 창가 쪽 낡은 소파 옆 시집 코너 근처였죠. 그곳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책을 읽다가 조용히 나가곤 했습니다. 인사는 늘 간단했어요. 들어올 때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그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괜히 책방을 더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먼지도 더 꼼꼼히 털어내고
창가 쪽 조명도 밝게 켜두곤 했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읽던 책 사이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손글씨로 적힌 글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참 좋네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글씨체가 정말 예뻤어요. 옛날 사람들이 쓰던 것처럼 반듯하고 정성스러웠죠. 나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문장을 보고 저런 감상을 남겼을까 궁금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시가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번에는 윤동주 시집 사이에 꽂혀 있었어요. 나는 그가 어떤 시를 읽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별해는 밤이었죠. 그 시를 다시 읽어보니 왠지 마음이 울컥했어요. 점점 나는 그 쪽지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마다 그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감상을 남길지 궁금해졌죠. 마치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일방적이었지만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쪽지가 10개가 넘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모아서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어요. 가끔 꺼내서 읽어보곤 했죠.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직접 대화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어 답장을 써봤습니다. 그가 자주 읽는 책 사이에 작은 쪽지를 끼워둔 거예요. 저도 그 시를 좋아합니다. 함께 읽으니 더 의미 있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나는 평소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그가 내 쪽지를 볼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되고 궁금했어요. 그는 평소처럼 나타났고 평소처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죠. 내 쪽지를 발견했을 때 그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놀란 듯 하면서도 어딘지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명진과의 조용한 소통이 한 달을 넘어가던 어느 날 나는 책방 뒤쪽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니 어머니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옛날 사진들, 손때 묻은 장부, 그리고 두툼한 원고 묶음들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가끔 지역 작가들의 원고를 보관해 주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한 상자에서 특별한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M, J, S라는 필명이 적혀 있었어요. 제목은 연애의 온도였죠. 종이가 조금 누렇게 변색된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첫 페이지를 펼쳐봤어요. 그런데 읽기 시작하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다. 내 이야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요즘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똑같았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소파 옆 시집 코너 근처였다. 손글씨로 남긴 짧은 감상들이 그녀에게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선물이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원고를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나와 명진 사이에 오간 쪽지의 내용들, 심지어 내가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죠. 그녀가 처음으로 답장을 남겼을 때 그의 마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으로 가득 찼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원고를 쓴 사람이 명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가 우리 사이의 일들을 소설로 쓰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어요. 그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니. 내가 몰랐던 그의 마음도 알 수 있었죠. 원고 속에서 그는 나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로 정리된 책들은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았다. 그녀 덕분에 이 공간이 정말로 따뜻해졌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니. 다음 목요일 나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나가기로 한 거예요. 명진이 평소처럼 나타나서 자리에 앉자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런 원고를 발견했는데요. 나는 J. S라고 적힌 원고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명진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어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이거, 어디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읽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더라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명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들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사이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들켰네요 라는 명진의 말이 책방 안에 잠시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책방 전체가 어둠에 잠겼죠.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촛불이 어디 있었는지. 나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서랍을 뒤졌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늘 비상용으로 두셨던 촛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냥을 그어서 촛불을 켰죠. 작은 불빛이 우리 사이를 은은하게 비췄어요. 이렇게 앉으시죠. 나는 명진을 작은 테이블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촛불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더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빗소리와 촛불이 타는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 원고 당신이 쓴 거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진은 한참 동안 촛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 덕분에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고 소설 속 인물로 만들어버린 게 말이에요. 명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그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내 말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촛불빛에 비친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런 밤에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위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가끔 사용하시던 다락방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내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명진도 내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가 조용히 일어나서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올라가도 될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고 좁은 계단을 올라갔죠. 다락방 문을 열자 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빗방울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촛불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지연 씨, 명진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들어보는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니 설렜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도 잊어버렸죠. 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이 또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사람들끼리의 조심스러운 접근이었어요. 그의 손길이 내 뺨을 어루만졌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품었어요. 급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이죠.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속삭였어요. 그 말,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명진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따뜻한 밤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다락방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내 옆에 남아있는 체온의 흔적이 모든 게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진 씨?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보니 그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이불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가슴이 갑자기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을 후회하고 도망간 건 아닐까? 나이 든 여자와의 하룻밤을 실수로 여긴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나는 서둘러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책방도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젯밤의 촛불은 이미 다 타버려서 촛농만 남아 있었죠.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한 권의 책과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책은 명진이 어젯밤에 읽던 시집이었어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죠. 봉투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연애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죠. 편지지도 예뻤어요. 크림색 종이에 만년필로 쓴 글씨가 단정했습니다. 지연 씨,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젯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당신의 따뜻함 덕분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후회하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신께 제대로 된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지금의 저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격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제 진짜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을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이름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진이 가짜 이름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그는 도대체 누구인 거죠? 당신이 발견한 그 원고, 사실 제가 일부러 그곳에 두고 간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원고를 일부러 뒀다고요. 그럼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건가요? 이 책을 남겨두고 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제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나는 서둘러 시집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에 연필로 살짝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별해는 밤이었습니다.
그 시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별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남기고 떠나다니. 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완전히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가 사라진 게 서운했지만 이 편지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나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진짜 이름은 뭘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가 약속했으니까요. 명진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의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어봤어요. 특히 M, J, S라는 필명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짜 이름의 이니셜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미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정말 다시 올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어쩌면 그냥 아름다운 하룻밤의 추억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M, J, S 작가, 연애의 온도 같은 키워드로 말이죠. 하지만 딱히 나오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미발표 원고라서 그런가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책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확히는 목요일 오후 3시였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죠. 혹시 명진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모르는 남자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이 윤지연 선생님의 책방이 맞나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내 이름을 아는 걸 보니 나를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세움출판사 대표 박진호라고 합니다. 진호는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출판사 대표라니 갑자기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한 분을 찾고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서명진 선생님을 아시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서명진, 바로 그 사람 말인가요? 서명진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출판사에 연애의 온도라는 신간 원고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셔서 찾고 있었거든요. 진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의 온도, 바로 내가 발견한 그 원고 제목이었어요. 그분이 이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셨다고 해서 이 책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60대 중반쯤 되시고 키가 크시고. 잠깐만요. 나는 진호의 말을 멈추게 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명진이 정말 그 원고를 출판사에 보낸 건가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명진 선생님은 사실 꽤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셨어요. 10여 년 전까지는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추셨습니다. 진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공백기를 가지며 정체를 숨기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새 원고를 보내주신 거죠.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였다니. 그래서 진짜 이름을 숨겼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 원고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중년의 남녀가 책방에서 만나는 이야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 같은 생생함이 있었어요. 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정말 소설로 만들어서 출판사에 보냈다니. 혹시 그분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진호가 내 표정을 보고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작품이라서 꼭 출간하고 싶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하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더 주면서 연락이 되면 꼭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호가 떠난 후 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명진이 유명한 작가였다니. 그래서 그렇게 글을 잘 썼던 거구나.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정말 소설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려 한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창작 영감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동시에 그리워졌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진호가 다녀간 지 사흘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도서관 낭독회에 오실 수 있으세요? 좋은 행사가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초대였어요. 하지만 요즘 책방에만 있다 보니 답답했던 차에 나가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작가 낭독회예요.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직접 작품을 읽어주실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친절한 초대로만 받아들였죠. 다음 날 오후 나는 시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마음가짐도 달랐어요. 평소보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죠.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어머니가 남기신 진주 목걸이도 했습니다. 도서관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었죠. 나는 가운데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선생님. 진호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표정이 왠지 의미심장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놀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곧 사회자가 나타나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오랜 공백기를 거쳐 돌아오신 미스터리 작가 서명진 선생님입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서명진이라고 했나요? 설마 그 명진이. 박수로 맞아주세요. 무대 연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어요. 바로 명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죠. 그는 무대 위에서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내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이 커졌고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렸습니다. 명진은 잠시 당황한 듯 멈춰 섰어요. 하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명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책방에서 들었던 그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이상 쓸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내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요? 오늘은 그분 덕분에 쓸 수 있었던 새로운 작품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연애의 온도입니다. 그가 원고를 펼쳤어요. 바로 내가 발견했던 그 원고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다. 낡은 책방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명진이 우리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로 들으니
더욱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객석의 사람들도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는 말이 없었지만 손글씨로 남긴 짧은 메모들이 그녀에게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선물이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가 그때 내 마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니. 낭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창작 과정에 대한 것, 공백기에 대한 것들이었죠. 명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명진이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던 것보다 더 가까이서 보니 반가웠어요. 여기서 다시 뵐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낭독회가 끝나고 도서관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명진과 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책방까지 함께 가도 될까요? 명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책방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가끔 명진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낭독회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책방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명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책방 안에서 그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죠. 진짜 이름이 서명진이었군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명진도 마주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왜 숨기셨어요? 부끄러웠어요. 한때 유명했던 작가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평범한 남자로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글보다 더 따뜻한 사람을. 명진이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정말 우연히 들어온 책방이었어요. 비를 피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이 공간이 당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매주 오게 되었고 쪽지도 남기게 되었죠. 직접 말을 걸 용기는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일어나서 책방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원고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명진이 남겨준 그 편지와 함께 보관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받은 연애 편지였어요. 나는 원고 묶음을 들고 돌아와서 명진 앞에 놓았어요. 그 안에는 그가 남긴 모든 쪽지들과 편지, 그리고 M, J, S의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에게는 사랑의 증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독서 감상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건 당신이 저에게 보내는 마음이었다는 걸. 명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맞아요. 매주 그 쪽지를 쓸 때마다 설렜거든요. 당신이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책도 출간되고 신분도 밝혀졌으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명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소설이 아닌 진짜 우리의 이야기를.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말들, 서로에 대한 궁금증들을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한 달 후 책방 앞에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기존의 낡은 간판 아래 작은 현판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연애의 온도 마이너스 헌정 윤지연.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책방 안에서는 명진이 새로운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이번엔 우리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황혼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이번 소설의 제목은 뭘로 할까요? 명진이 물었어요. 64세의 연애편지는 어떨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산을 챙겨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아니, 저 남자가 왜 뉴스에 나오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절에서 만난 남자가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를 처음 보고 호감을 가진 후 서울에서 다시 만나 지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사라지더니 며칠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TV에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과연 어떤 일 때문에 뉴스에 나오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정미선, 올해 65세입니다. 국어 교사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각자 가정을 꾸리고 떠났고 넓은 집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적막함이 저를 짓눌렀죠. TV 소리가 사람 목소리보다 익숙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다가 잠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말할 이야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인 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순이는 늘 저보다 활동적이었어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같이 가자.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절이라니 저는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모르는 사람들과 며칠을 함께 보낸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순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냥 휴식한다고 생각해.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며칠 쉬어가자. 결국 저는 순이의 손에 이끌려 지리산 자락의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도시의 소음과 매연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은 공기와 푸른 산이 들어왔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나와 맞아주시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저녁 공양을 마치고 자유시간이 되자 저는 혼자 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순이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색했거든요. 마당 한쪽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집에서 느끼는 적막함과는 다른 평화로운 정적이었죠. 그때 누군가가 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이렇게 밤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용함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숨을 맞춘 기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따뜻함이 7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도훈이라고 합니다. 정미선이에요. 우리는 별빛 아래서 서로의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30분에 울리는 목탁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앞에서 도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과 똑같은 정중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죠. 스님께서 오늘 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조편성을 발표했습니다. 1조는 정미선 거사님, 정도훈 거사님. 제 이름 다음에 도훈의 이름이 불렸을 때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도훈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조가 되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새벽 예불이었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스님의 독경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절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훈이 제 옆에서 조용히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의 위치, 허리를 굽히는 각도, 일어나는 타이밍까지 말로 설명하지 않고도 그의 움직임을 따라하면 되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절의 식사는 무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처음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오히려 상대방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거든요. 도훈은 밥을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정중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속도, 씹는 소리 하나까지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리듬에 맞춰 식사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먹으니 음식 맛이 더 깊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도훈이 제가 들고 있던 그릇을 자연스럽게 받아 헹궈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기운이 가슴을 스쳤어요. 오전에는 무건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 뒤편 소나무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었어요. 도훈과 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걸음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맞아갔어요. 그의 걸음은 느리고 묵직했습니다. 마치 매 걸음마다 의미를 새기는 것 같았어요. 저도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새들의 지저김,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들렸어요.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숲속 평상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도훈이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오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오후에는 울력이라는 공동 작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절 마당을 청소하고 화단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도훈과 저는 함께 낙엽을 모으는 일을 맡았습니다. 도훈은 이곳 자원봉사자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와서 이런 일들을 도와드려요. 처음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게 꼭 필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아서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도훈이 낙엽을 모으던 손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공감이 느껴졌어요.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녁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아침과는 다른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하루 종일 함께 보낸 사람들과 마주하니 아침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특히 도훈과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소통이 있었어요. 그날 밤 다시 마당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훈도 어김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첫날보다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오늘은 달랐네요. 그날 밤도 우리는 별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셋째 날이 되자 도훈과 저 사이에는 이상한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갈증도 생겼죠. 저녁 예불을 마치고 자유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담을 나누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도훈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산책하실래요? 절 뒤편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절 뒤뜰로 향하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신비로웠습니다. 달빛이 소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빛을 만들어냈어요. 도훈이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뜰 끝자락에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정자였지만 주변을 둘러싼 대나무 숲이 운치를 더했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요? 도훈이 정자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정자 안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살랑살랑 들렸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밤의 정적을 느꼈어요. 정미선 씨,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곳에 자주 오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들어드릴게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느꼈던 그의 깊은 슬픔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도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꽤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딸이 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말인가요? 의료진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한 건 아니었지만 병원장으로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었죠. 도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죄로 저는 살아있는 게 죄 같았어요. 병원을 그만두고 사람들을 피해 살았습니다. 여기 오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위로도 그의 아픔을 달래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대신 제 손을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떨림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저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매일 이대로 늙어만 가는 게 두려웠어요. 남편이 떠난 후 7년 동안 저는 그냥 시간만 보내며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있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고 저는 그냥 늙어가기만 하는 무용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도훈이 제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책만 늘어갔어요.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담아 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더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어느새 저는 도훈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도 저에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상처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요.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정자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말보다는 침묵이 더 많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아무 말이 없어도 가슴은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도훈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조용한 목소리, 함께 나눈 깊은 침묵까지. 집에 혼자 있어도 예전처럼 답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를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컸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어요. 여보세요? 정미선 씨, 저 정도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런데 도훈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에 홍대 근처 작은 찻집은 어떠세요? 조용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어요.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이런 설렘이 언제 이후일까요? 찻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만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도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어요. 오셨네요.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그와 마주 앉으니 절에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만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차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도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미선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자꾸 그때가 떠올랐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이후 숨 쉬는 법을 잊지 않게 됐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7년 동안 그냥 살아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템플스테이에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늦었네요. 도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곳이 있어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요.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도훈이 안내한 곳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앉으세요. 도훈이 작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어요. 그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절에서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죠. 이상해요. 긴장되면서도 편안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7년 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도훈이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기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창밖에 도시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온몸이 떨렸어요. 미선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달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숨결이었어요. 두 사람의 외로움이 서로를 감싸 안은 밤이었습니다. 도훈과 함께했던 그날 밤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설레었어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죠. 7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훈에게서 간간히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평범한 인사말들이 제게는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평소처럼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뉴스는 재미없고 드라마는 시간이 애매하고 그러다 시사 프로그램에 눈이 멈췄습니다. 의료계 비리 고발, 그 후 3년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 이런 비리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점점 집중하게 됐습니다. 의료재단 내부 비리를 폭로한 병원장 출신의 제보자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였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훈이었거든요. 정도훈 전 세명병원 병원장은 3년 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횡령과 의료장비,
리베이트 비리를 내부 고발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화면 속 도우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도훈이 고발한 비리는 상당한 규모였어요. 병원 고위층들이 의료 장비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 이후 정 전 병원장은 병원을 그만두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기자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현재까지도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면에는 도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소개됐습니다. 의로운 고발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친 회피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도훈이 절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도훈의 과거가 이런 것이었다니. 내부 고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훈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의 조심스러운 말투, 깊은 눈빛, 무거운 침묵들,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TV를 끄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무겁게 만들었는지, 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려 했는지. 도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뉴스 봤다고 하면 너무 직접적이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 비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훈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계속 궁금했어요. 내부 고발 후 3년 동안 혼자 견뎌온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본 후 며칠이 지났지만 도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를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지리산 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던 정미선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정도훈이라는 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망설이며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상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럼 제가 편지를 쓰면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면 다음에 오실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지만 첫 줄부터 막혔습니다. 뉴스를 봤다고 하면 너무 직접적이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며칠째 빈 편지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를 보니 지리산 절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도훈에게서 온 건 아닐까요? 서둘러 포장을 뜯어보니 작은 편지 봉투와 함께 절에서 만든 차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도훈의 단정한 손글씨였어요. 정성스럽게 쓴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선 씨께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놀라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알게 된 당신이 등을 돌릴까 봐서요. 3년 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의 솔직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발을 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들은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도 하고 배신자라고도 했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자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미선 씨를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당신 앞에서는 처음으로 인간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고발자도 배신자도 영웅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은 과거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당신의 따뜻한 시선이 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목이 메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제가 당신을 속인 건 아닙니다.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어요. 다만 제 과거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저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니면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편지 끝에는 그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추신, 절에서 만든 차입니다. 마시면서 좋은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 저를 속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의 아픔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조용히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그가 3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더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빛을 받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도훈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그리고 제 마음을 전하겠다고. 도훈의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 우리는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온 안내문을 받게 됐어요. 시니어 자원봉사 활성화 강연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요즘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강연회 당일 구청 대강당에는 제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을 보는데 강연자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도훈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이런 강연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곧 도훈이 연단에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저는 몇 년 전 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오랫동안 숨어 지냈죠.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부 고발을 했던 일, 그 후의 고립감,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의 시간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을 피해 살면서 제 자신까지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결국 저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라는 거요. 그의 말에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특히 한 분을 만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도훈이 잠깐 제가 앉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위로는 말이 아니라 그저 곁에 머무는 것이라는 걸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이 저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보세요.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훈의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도훈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 씨, 어떻게 여기에? 우연히 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은 강연이었어요. 그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근처 카페로 향하는 길, 우리는 별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 마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미선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훈 씨, 아까 강연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요? 곁에 머무는 것이 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말하고 싶어요. 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당신 곁에 머무를래요. 도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희망에 대해,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 그 후로 저와 도훈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부부도 연인도 아닌, 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이였어요. 서로의 과거를 알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한 달에 두세 번 지리산절로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저도 이따금 그와 함께 절에 들러 법당 청소를 돕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는 조용한 평안을 찾았죠. 오늘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봄이 무르익은 4월의 어느 오후, 우리는 법당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연분홍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절 마당이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이맘때였죠. 처음 여기서 만난 게 도훈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그가 제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던 순간이요. 저는 그때 살아있는 시체였어요. 도훈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내부 고발 후 3년 동안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차갑기만 했어요. 따뜻한 봄볕이 우리 마주 잡은 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햇살이 참 고마웠어요. 1년 전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7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했죠. 그런데 도훈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절 마당에는 다른 방문객들도 있었지만 우리만의 공간 같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어디선가 풍경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미선 씨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도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요.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런 글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도훈 씨도 저에게 많은 걸 주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연인처럼 매일 만나지도 않았고 부부처럼 함께 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동반자였죠. 가끔 생각해요. 그날 밤 절 마당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도훈이 중얼거렸어요. 아마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혼자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순이가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다면, 도훈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때 용기 내어 템플스테이에 온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거창한 약속이나 맹세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가 있다는 것,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도훈 씨 앞에서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선 씨 덕분에 죄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예불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법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감사했습니다. 이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에게요. 그리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소중한 관계에도요. 역시나 그랬던 걸까요? 저는 어디를 가던 이용만 받는 존재인 걸까요? 남편의 서재에서 서류를 발견했는데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큰 맘먹고 재혼을 선택했지만 어디서나 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행복하려 재혼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58세 윤혜경입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정동진행 밤기차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일까요? 아침 일찍 도착한 정동진역에서 내렸을 때부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해도 지는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닷가로 향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상하다. 머리가 핑핑 돌고 있어요. 저는 벤치 등받이에 기댔지만 어지럼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싶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손이 저의 팔을 받쳐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로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인상이 세상을 떠난 저희 남편과 어딘가 닮아 있었던 거예요. 같은 온화한 미소, 같은 걱정스러운 눈빛. 죄송해요, 갑자기. 저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그분은 자신이 입고 있던 회색 가디건을 벗어 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8년 만에 느끼는 타인의 온기였죠.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혼자 여행 온 것도 처음이고 밤기차로 잠도 못 자서 그런 것 같다고요. 저기 혹시 펜션이나 숙소가 있으시면 모셔다 드릴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펜션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야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밤기차에서 스쳐 지나간 그 남자, 바로 이분이었던 거예요.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서 차까지 데려가 주신 것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혀주신 가디건의 온기. 그것이 그날 밤 저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결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펜션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한 분이 저를 부축해서 데려다 주셨다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바닷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면서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어제 그분이 입혀주신 회색 가디건이 의자에 단정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들고 펜션을 나섰어요.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니 멀리서 한 사람이 파도를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분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그분이 돌아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제는 정말 걱정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 어제 빌려드린 옷이에요. 저는 가디건을 내밀었지만 그분은 손을 저으셨어요.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갑네요. 조금 더 입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며 그분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덩달아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산책하실 거면 함께 걸을까요? 이 길이 꽤 좋거든요. 그분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걷기엔 조금 쓸쓸한 기분이었거든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걸음도 비슷하고 걷는 속도도 맞았어요. 가끔 파도가 세게 밀려오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비켜서곤 했죠.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윤혜경이에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낯선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제 밤기차에서 배웠던 것 같아서요. 역시 맞았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다가 서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은퇴한 후에요. 그러시군요.
저는 서울에서 중학교 미술교사를 했었어요. 지금은 퇴직했지만요. 이곳에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도 처음이고요. 서진우 씨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이혼한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어떤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역시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많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걸으니까 좋네요. 서진우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8년 동안 바다를 혼자 보고,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해 왔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혔고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녔어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 바다는 이렇게 외롭지 않구나. 정동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경 선생님. 서진우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동진에서의 그 따뜻한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해요. 펜션에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서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서 전화한 것 같았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솔직히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북촌에 작은 서점이 하나 있어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거든요. 이틀 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고 단풍잎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서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는 간판이 정겨웠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져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안쪽 창가 자리에 서진우 씨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런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우 씨가 가져온 종이백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날 입혀주셨던 회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이거 그날 당신이 많이 추워 보였어요. 서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옷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연락드린 거였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일상, 취미, 좋아하는 책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며칠에 한 번씩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노을이 강물에 비쳐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혜경 씨, 서진우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불렀어요. 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요즘 당신을 만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레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8세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며칠 안 만나면 보고 싶어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럼 우리 연인이라고 해도 될까요? 서진우 씨의 목소리는 10대 소년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우리 나이에 급할 것 없잖아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58세와 63세의 조심스러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